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범철입니다. 여러분들께 동북아 국제정세와 남북 평화통일 전망이라는 것을 주제로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전망해보고 또 미국 대선에 따르는 새로운 정책적 이슈들을 조망한 후에 과연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느냐,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우리 주변 정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여러분들 미중 경쟁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해양 세력으로 뻗어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다시 수립하는 배경에는 냉전기에 미국이 당시 소련이죠. 오늘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전개되어 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고 특히 2007, 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중국이 보다 공세적인 외교를 하는 거죠.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1대1로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세력권을 조금 더 확장시키겠다 하는 전략적 행보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육로로도 유럽을 연결하지만 해로로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로로도 동남아, 남중국해를 거쳐서 벵골만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르겠다는 그런 정책을 전개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 중국이 과거에는 대륙 세력에 머물렀지만 이제 해양 세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비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프로이센 통일 독일이 해양 세력으로 전개되면서 영국과 경쟁을 하고 충돌을 했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지금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도까지도 포함한,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 이러한 여러 가지 동맹국 또는 우호 협력국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그 사이에 놓인 한국의 입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남중국해에 배치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인데요. 중국의 여러 전력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특히 DF-21, DF-26이라는 그 선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둥펑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둥펑 미사일인데 이것을 개조해서 Anti-Ship Ballistic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함 탄도 미사일인 거죠. 항공모함이 그쪽 지역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격추시키기 위한, 침몰시키기 위한 미사일을 만든 건데요. 그 범위를 보면 이제 남중국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새롭게 개발된 둥펑 26 미사일은요. 괌까지도 그 사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는 미국 항공모함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해양 세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힘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중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미국은 중국을 여러 각도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동북아, 동아시아의 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사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가졌던 미북, 북미 정상회담의 첫 만남입니다. 결국
세 번의 만남에도, 세 번의 정상 간 회동에도 북핵 문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화 기회가 3년 동안의 길었던 대화 기회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대화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시켰다는 거죠. 작년이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70주년이었는데 북한은 열병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전시했어요. 약 길이가 한 24m 정도 되는데요. 현존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큰 미사일입니다. 그것을 공개했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극성이라고 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3,000톤에서 5,000톤급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또 만들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다양한 다연장 로켓. 이 다연장 로켓가 무엇이 위험하냐? 이거는 핵무기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핵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저궤도로 날아오면 우리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레이더를 조금 더 세워야 되는데 이때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하면요. 잘못하면 그것을 잡기가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연장을 먼저 발사하고 핵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하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로는 잡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자기들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차근차근 지난 3년간 발전시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여주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도 녹록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한국과는 사실 때로는 조화롭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가장 정책이 잘 조율됐던 것은 클린턴, 김대중 시기였던 것 같아요.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모두 민주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햇볕 정책과 페리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어서 대북 관여 정책을 서로 호흡을 잘 맞췄어요. 또 부시, 이명박 시기도 상당히 조율이 잘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보수당, 그러니까 공화당과 당시 한나라당으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육자회담을 포기했었고 육자회담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연이은 도발로 나왔을 때 강도 높은 제재와 그러한 한미 공조 협력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나머지 시기는요, 다 엇박자예요. 한국에 민주당 정부가 있으면 미국은 공화당 정부,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는 한국은 보수 정부,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이르면서 약간의 갈등도 겪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뭐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들이 있었지만 북한과 협상,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 하는 그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해서 나름 조화를 이루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 거부로 인해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조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중시하기보다는 미국의 강한 힘, 미국의 국력, 그리고 미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방주의,
그리고 궁극적 목표도 세계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제적인 가치보다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정책을 전개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조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압박하는데 미국의 일방적인 힘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관세로 중국을 압박한다던가 이런 노력을 더 자주 했고 강화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결국 대화는 재개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풀어보겠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던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요,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힘보다는 동맹국들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이러한 가치를 갖다가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고 하고, 북한과 문제에 있어서도요, 미국이 북한과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실무협상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 4호로죠. Foreign Affairs 권위 있는 외교지인데 Foreign Affairs 3, 4호로에 바이든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파란색 밑줄 친 첫 번째, 중국에 대해서 get tough. 나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거야.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중국에 관한 정책이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지금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해양 세력인데 미국의 해양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좌시할 수 없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강경한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강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파란색 밑줄인데요. 휴먼 라이트를 갖다가 강조하는 거죠. 인권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함에 있어서요, 사실은 미국의 힘에 의해서 압박을 했는데 인권이나 이런 가치는 크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도 중국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밑줄, 검은색 밑줄, 덜 중요한 것 같아서 색깔까지 바꾸진 않았는데 Quarter of Global GDP, 미국이 세계 GDP의 4분의 1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과거 미국이 혼자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할 때는요, 미국의 GDP가 세계의 3분의 1을 넘었어요. 한 나라의 GDP가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4분의 1도 사실은 채 안 돼요. 한 23%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혼자 압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보면은요, 아까 미중 경쟁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강한 자세를 취할 것이고,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인권 문제와 같은 가치를 중시 여길 것이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 이 점이 예상되는 거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재밌는 표현이 나요.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스스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협상한다. 그 협상도 점프 스타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Sustained Coordinated Campaign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동맹국들과 조율된 협상을 할 거다. 심지어는 including China, 중국까지 포함해서 내가 협력을 구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1대1로 정상회담 해갖고서는 푸는 것이 아니라 실무회담으로 차근차근 푸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 한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과 같이 말 안 듣는 나라들도 협상에 포함시켜서 어떻게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이든의 대중정책이나 대한반도 정책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함의를 던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텀업, 실무회담부터 시작하겠다.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실무 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합의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실질적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회담 한다면서 대충대충 넘어가진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핵능력 축소와 정상회담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토론을 할 때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해야지 정상회담을 갖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협상하겠다 하는 것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비핵지대화 하겠다.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zone. 한반도는 핵이 없는 지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의미를 알면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은요, 과거에도 한반도 비핵지대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주한미군이 떠나야지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언제든지 북한이 침공할 때 핵무기를 들여다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지 한반도 비핵지대가 된다. 이렇게 좀 억지 주장을 전개해 왔는데, 이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알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함이고요. 북한은 그럼 과연 어떠한 협상을 할 것이냐? 북한은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전략 도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갖다가 더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의 옵션일 테고, 다른 하나는 침묵인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할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먼저 나 대화하겠다 이렇게 대화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황은 다 달라져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전략 도발로 가면요, 미국은 제재를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대화가 재개되긴 어렵죠. 그러면은 금년 한 해, 2021년 한 해는 북한과 계속해서 긴장을 반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침묵을 유지하면은요,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 정부와 조율을 통해서 여름 정도에는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과연 어떤 행보를 할지는 약간 의문이지만, 북한의 협상 전술을 보면요, 대화를 먼저 제기하는 것은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그런 협상 이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먼저 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불리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나리오인 거죠. 북한이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려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경계를 다 봉쇄했고, 또 제재로 인한 피해도 누적되고 있고, 작년 여름에 수해 입어서 식량도 생산량이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화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도 빠르게 대화를 재개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1월부터 한 4, 5월까지는 계속해서 청문회를 해요. 우리는 장관 청문회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장관 청문회가 끝나면 부장관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차관보
이렇게 청문회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몇 달이 소요돼서 그 과정에서 대외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침묵을 유지하면 아무리 일러야 여름이나 돼야 대화는 재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대화 의사를 피력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요 보직자들 청문회는 하겠지만 미국에서 대북정책 특별대표 같은 것을 임명해서 바로 대화도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그래서 공은 북한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중국 문제가 상당히 우리 정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할 때 미국이 직접 압박했잖아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할 때 미국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동맹국인 한국에게 야,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리고 쿼드라고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내 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군사협력도 하고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국 가입해라. 한미일 안보협력 계속해 나가자. 지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제고됐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주 언론 지면에 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및 주한미군 문제가 또 있는데 한미동맹에서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울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너무나도 압박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작권 전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 우리가 여러 조건을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북한 핵위협의 초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작전 지휘를 잘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조금 안정됐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작년 8월에 FOC라고 그래서요. 완전 운영 능력이에요. Full Operation Capability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하고 올해 8월에 완전 임무 능력까지 평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전작권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 작년 8월에 이 완전 운영 능력 평가를 못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연합훈련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당분간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겠죠. 그냥 전작권 전환하고 싶다고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것보다는 약속도 지키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력과 작전 능력을 강화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중국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 양자동맹 문제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금년도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떠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나 지난 박근혜 정부는 통일 이야기를 가능하면은 자제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에는 통일 대박론이라고 해서 통일을 하면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기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 이야기를 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니까 평화공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 차원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든 하지 않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통일 방안이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인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이게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돼요. 김영삼 정부 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씩 수정은 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틀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통일 방안이 되는 거죠. 그 핵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드릴게요. 그 기본 원칙 측면에서는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이 있고요. 구체적인 통일로 가는 과정은 3단계 통일론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주라는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래서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해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평화 통일, 평화의 원칙은요, 이 통일이 전쟁을 통해서 하면은 한반도에 많은 인명상상, 재산상의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우리의 통일 방안이 될 수 없다.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설명을 한 거죠. 민주적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민주적 통합 방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3대 원칙은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이 있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통일 방안은요, 뭐냐? 첫 번째는 화해협력 단계예요. 사실 지금 갑자기 뭐 통일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제대로 통일이 되겠습니까? 서로 신뢰도 없는데, 따라서 화해협력, 실질적인 화해협력이 필요한 거죠. 지난 3년간 정부는 상당히 우리가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작년도 6월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또는 9월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간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하는 일은 서로 신뢰가 쌓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 실질적인 신뢰 구축, 실질적인 화해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벤트만 중시 여기면 내실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실을 쌓는 것이 실질적인 화해 협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화해 협력이 잘 되면 남북 연합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 협력도 제도화하고 상호 신뢰 구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보다 밀접한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국가, 3단계에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화해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화해 협력을 제도화해서 남북 연합 단계로 해서 발전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 3단계에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통일 방안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원칙과 통일의 단계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쉽지 않냐?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째, 집권자의 권력욕이죠. 김정은은 세습 종신 체제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그 권력을 이어받았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 권력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 권력의 자발적 포기를 과연 우리가 김정은에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정치 경제 체제의 이질감 역시 상당하다고 봅니다. 통일하는 과정은 서로가 양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일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너희들 한국에게 흡수당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시기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요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일 비용이라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겠다. 그런데 통일 비용의 고통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오랜 기간 분단된 체제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적 이질감, 경제적 이질감 이런 것들이 누적되었고, 그걸 어떻게 푸는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또 주변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독일 통일을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주변국은요, 강력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통일한국이라는 강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주변국이 다 환영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된다 말은 하긴 쉽지만 이게 쉽게 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 또한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함께 지내왔고요. 분단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록 그 당시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민족의 과제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익 하나하나를 따져보기에 앞서 가치로서 우리는 한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나라를 만드는 게요, 유리해요. 분단 국가면은요, 항상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국에게 의지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단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 국가 대등한 나라, 그리고 또한 이러한 통일을 한국을 만들면은 우리의 내수 시장도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내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를 지향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 통일로서 저희는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한다면요, 특히 그런 상대방,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면요, 말로 아무리 관계가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불안감과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과 분단과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이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사명이라고 봅니다. 특히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냥 쉽게 물어보면 우리 통일해야 돼요. 돈 더 들어가는데 통일해야 돼요. 우리 살기 힘든데 통일해야 돼요. 저도 대학 같은 데 강의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5,000년 이어진 역사를 우리 때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민족의 미래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취를 이루듯이 지금 당장 통일이 쉽지 않아도 시간이 걸려도 그러한 통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성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지향해야겠죠. 말뿐인, 정상회담뿐인 비핵화가 아니라요,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함부로 우리 국민 못 죽이게 하고 또 함부로 우리 물건 폭파하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긴장 완화, 그리고 남북 간의 신뢰 제고와 관계 개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과 중장기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억제해 나가야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변 여건이 중요하다. 우리가 통일이라든가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보면요, 매번 북한만 보는 것 같아요. 북한이 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북한이 이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앞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북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틀을 만들어지면요,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일러와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또 평화도 찾고 통일도 할 수 있고 번영의 기반도 조성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폭넓게 우리의 대북 정책, 우리의 외교 정책을 지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나름 중견국으로서 당당하게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주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익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선상에 한반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은요, 더욱더욱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도전 요인들을 물리쳐가면서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그런 민족적 지혜, 자긍심, 이런 것들을 발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를 말씀드렸고요. 왜 통일을 해야 되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저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남북관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어떠한 특정한 외교정책 하나, 특정한 대북정책 하나가 좌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쪽 분야에서 25년 이상 일을 해봤는데 북한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는요, 모든 개개인 국민들께서 살아오신 가치관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성향, 그리고 사회적인 입장, 그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관여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것은요, 오만에 가까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강의를 계기로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있어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대한민국이 보다 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장하는 나라, 그것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는지 그 점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제 의견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저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강의로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경청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